몇 평이라고? 13평인가? 어쩌니 집이 좁아서 애들 놀 데도 없어. 두 분이서 지내시기엔 좋네요. 근데 여기서 자고 가진 못하겠네요. 오늘은 밥만 먹고 갈게요. 아무리 사정이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와? 아, 그냥 다음 명절엔 밖에서 외식해야겠다. 아이고, 그럴래? 여기서 먹는 것보단 그게 낫겠지? 그리고 집으로 바로 갈게. 서운하진 않지? 에이, 서운하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강목단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들, 딸이 명절에 온다고 하면 반가웠습니다. 손주들도 물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죠. 하지만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는 말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를 위한 말 같기까지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눈치 보느라 신경줄이 나만하질 않고 딸과 사위가 오면 손주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몸이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명절이 설레기보다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꼭 며느리가 명절이 다가오면 긴장되듯이 말이죠. 하다못해 잠이라도 돌아가서 잤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고 가면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씻는 것, 먹는 것, 잠자리까지 하나하나 봐주는 것도 힘들었고 술을 왕창 먹으니 음식 해다 바치는 것도 번거로웠죠. 명절에 가끔 자식들이 한데 모이기라도 하면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밖에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졌으면 하는 게 강 씨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가지 말라고 해도 명절에 아예 오지 말라고 해도 제멋대로인 자식들. 그렇다면 강 씨 부부가 피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 하나, 딸도 하나였습니다. 한때는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강 씨가 어릴 적엔 당시에 드문 외동딸이라 외롭게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둘만으로 만족을 해야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서 멈췄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자식을 두어 더 낳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고될 것이라는 상상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큰 사고를 친다거나 발길을 끊는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그런 경우 때문에 다들 말년에 괴로워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식들은 강 씨 부부를 애먹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식이 그만 찾아왔으면 하는 생각까지 했을까요? 자식들 다 시집 장가 보내니까 한숨 좀 돌릴 것 같아. 나도 그래. 딸내미도 벌써 애가 둘이지. 세월 참 빠르다. 그러네. 시집 안 간다던 딸내미도 어떻게 잘 살고 있네. 아이고 손주들 많아 부럽다. 나이 들면 그 재롱 보는 맛에 사는 거지. 친구의 말에 강 씨는 웃었습니다. 아들은 일찍이 독립해서 따로 살다가 10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도 4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독립하지 않고 강 씨 부부와 살고 있었죠. 시집을 안 가겠다는 말까지 해서 제 아버지 뒷목을 잡게 하더니 지금은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자식이 둘이라 강 씨 부부는 손주가 넷이나 됐죠. 며느리랑 사이는 좋다고 그랬었나? 나는 우리 며느리랑 통화해본 지가 한 5년은 된 것 같아. 애도 없으니까 뭐 애라도 봐달라는 연락도 할 일이 없고 말이야. 섭섭하다는 듯이 말하는 친구의 말을 들으며 강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는 사실 강 씨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와는 그렇게 가깝지도 또 엄청 멀지도 않은 사이였습니다.
평범하다면 평범한 축에 속하나 사실 모르겠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전화통화는 잘하지 않고 특별한 날에만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꽤나 자주 했는지 말이죠. 그때는 강 씨도 처음으로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거라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가 오면 그저 좋았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아이고, 고맙다. 제일 먼저 전화를 줬네. 그래요? 그래. 진영이 그놈은 전화도 없어. 지 엄마 생일도 모를 거야. 대신 제가 전화드리잖아요. 그래서 더 좋지. 아, 참. 지난번에 싸준 반찬 다 먹었다며? 아, 네. 어머님 안 힘드시면 반찬 좀 더 해주세요. 그래? 맛있게 먹었어? 네.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다행이네. 밥 잘 챙겨 먹어. 임신하면 가만히 있어도 힘드니까 꼭 든든하게 먹고 다녀야 해. 알겠지? 몸 무거워지니까 밥도 진영이한테 차리라고 하고. 네. 그렇게 할게요. 당시에 첫째를 임신하고 있던 며느리이기 때문에 자꾸만 걱정이 되었죠. 아들도 원했고 며느리도 요리하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가 종종 반찬을 해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있니? 글쎄요, 저는 다 좋아요. 너무 많이는 말고요. 조금씩만 해주세요.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으니까. 한 가지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데 10가지, 20가지를 해서 갖다 주어도 좋았죠. 그래. 알았어. 내가 다음 주 금요일 오전에 그쪽으로 갈 일이 있는데 가는 김에 너희 집에 들려서 잠깐 주고 가려고. 집에 있지?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식사하고 가세요? 아니야. 약속이 있어서 가는 거라 오래 안 있어. 네. 집에 찾아가거나 용건이 있을 땐 종종 이렇게 강 씨가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볼 일이 있을 땐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볼 일이 있을 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죠. 일주일 전에 며느리에게 방문 예고를 하고 방문 전날에 장을 봐서 며느리가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음식을 해서 소분한 뒤에 큰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것 같았습니다. 오셨어요? 아이고, 진짜 무겁다. 이리 주세요. 임신한 애가 이런 거 들면 안 돼. 여기 식탁 위에 꺼내놓을 테니까 네가 넣어. 마음 같아서는 냉장고 안에 정리해주고도 싶었지만 왠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거들기만 했습니다. 잘 먹을게요. 그리고 30분 정도를 거실에 마주보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거진 아들에 관한 얘기였고 곧 태어날 손주에 관한 일이 주제였습니다. 벌써 가시게요? 주섬주섬 짐을 챙기는 강 씨에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쩐지 아쉬워하는 것 같기도 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 지금 가야 안 늦어. 그래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얼른 들어가 쉬어. 배웅하려는 며느리를 강 씨가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로 가서 며느리에게 들렸다 오는 길이라고 했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해? 당연히 좋아하지. 반찬 해달라고 해서 6가지나 해다가 직접 갖다 줬는데 그러면 다행이고 친구가 말끝을 흐리며 의문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문제 있어? 그게 아니라 요새는 그렇대잖아. 아들네는 가는 거 아니라고.
특히 며느리만 있을 때 왜? 혼자 있는데 시부모가 찾아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냥 반찬만 전해주고 온 건데. 그래도 차라리 아들한테 반찬을 보내던가 해야지. 친구의 말에 강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다니고 며느리는 집에서 몇 시간씩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으니 갖다 주면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죠. 전화도 그렇게 자주 하고 그러지 말어. 일주일에 한 번은 해. 그럼 좋을 리가 있겠어? 별말 없던데. 모르는 소리지. 뒤에서는 둘이 분명 싸울 거야. 그 말에 잠시 근심스럽기는 했지만 강신의 아들 며느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라 질투를 하나보다 싶었습니다. 내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어. 그런데 그 말을 흘려들은 걸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아이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명절에 아들 며느리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리 주세요. 설거지 제가 할게요. 그럴래? 그럼 나는 반찬 남은 것 좀 정리할게. 아들과 남편은 아이를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싹싹하게 강씨 옆으로 와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요리를 하면 옆에서 거들었고 과일도 자기가 깎겠다며 칼을 가져갔죠. 그러니 친구가 강씨 보고 며느리를 잘 봤다며 눈을 흘기던 모습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웃으면서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아이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까지 머물다 간 터라 힘들긴 했어도 자식 얼굴, 손자 얼굴 보니 좋았죠. 애기 잠들었을 때 얼른 가. 운전 조심하고. 네. 도착해서 연락드릴게요. 강씨 부부가 아들 내외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5분쯤 흘렀을까. 이건 뭐야? 아, 그거 애들 주려고 싸놓은 반찬들인데. 아이고, 얼른 가봐야겠다. 아직 출발 안 했겠지? 강씨가 다급히 쇼핑백을 들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2층이라 다행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바깥 주차장을 두리번거리자 천만다행으로 아들 내외가 차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애는 이미 태웠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마음도 잠시 아들과 며느리가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다투고 있는 중인 듯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당신도 좀 더 빨리 일어나자고 했어야지. 아침에 밥만 먹고 일어났는데 이보다 더 빨리 어떻게 일어나? 그리고 음식하거나 설거지하면 좀 거들 수 없어? 언제는 애 보고 있으라며. 애 안고 있는 게 더 힘들다고. 명절에는 아니지. 아무튼 왜 명절엔 여자들만 힘들어야 해?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어차피 엄마가 거의 다 하시잖아. 그렇다고 안 힘든 줄 알아? 당신이 며느리 돼봐. 엄마가 눈치도 안 주는데 당신 혼자 왜 그래? 이런 사람이랑 내가 무슨 말을 하냐? 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매번 명절마다. 왜 이렇게 싸워야 돼?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솔직히 요즘 세상에 나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 전화도 잘 받고 명절에도 와서 일하고. 나는 뭐 안 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나도 잘하려고 노력하잖아. 그리고 솔직히 좋은 며느리는 아니지. 반찬도 해다 줘도 잘 먹지도 않으면서. 아, 몰라. 나도 싸우는 거 지겹다. 강씨는 귀신이라도 본 표정으로 뒤돌아섰습니다. 여기서 반찬을 가져다 줬다가는 서로 민망해질 것 같아서 얼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몇 날 며칠을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불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불만보다도
시어머니인 강씨 때문에 둘의 갈등이 큰 것 같았죠. 명절에도 며느리에게 전을 부치게 한다던가 고된 노동을 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되도록이면 강씨가 했죠. 하지만 그것도 며느리에게는 부담스럽고 힘든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반찬 문제도 그랬고 말이죠. 겉으로는 호호하다가 매번 명절마다 이렇게 돌아가서 싸웠나 싶으면 착잡하기도 했시옵뿐이다. 그걸 알게 된 이상 강씨가 이전처럼 며느리를 대하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그 뒤로는 명절에 며느리가 와도 아들을 시키면 시켰지 며느리에게 뭘 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자를 들고 있어도 얼른 뺏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둘이 명절 때문에 싸울 일은 없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해를 거듭할수록 아들 며느리를 맞는 게 아니라 시부모를 맞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에도 조심하게 되었고 참 비위 맞추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죠. 강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도 거의 하질 않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며느리에게 전화가 오면 반갑게 받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1, 2주에 한 번씩 했다면 지금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편했습니다. 사위가 딸과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가끔씩 보아온 사이였기에 며느리처럼 사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위도 수더분한 성격이고 강씨 부부에게 엄마, 아빠하고 부르며 참 살갑게 대했습니다. 엄마, 저도 왔어요. 그래. 차 많이 막혔지? 점심 먹었어? 아직 안 먹긴 했는데 간단하게만 차려줘. 왜? 이따 약속 있어. 친구들 만나러? 만나야지. 그 친구들은 명절인데 아무 데도 안 간대? 다 여기 사는 친구들이니까 저녁에 잠깐 나오는 거지. 딸과 사위의 고향이라 명절에 내려오면 둘을 무척이나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따 애들 좀 봐줘. 또 둘 다 놓고 가게? 그래야지. 모처럼 쉬러 왔는데? 술 한잔하고 오려고요. 애들은 데려가고 싶긴 한데. 죄송하지만 엄마가 이번에도 좀 고생하셔야겠네요. 너스레를 떨며 웃는 사위에게 강씨도 마주 웃었지만 사실 웃음이 절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딸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손이 많이 갔습니다. 첫째가 셋돌, 둘째가 두돌이었습니다. 뛰어다니며 사고를 칠 때였죠.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새벽이 될 텐데 그러면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건 강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녁밥 안 먹어. 나가서 먹어야지. 그러고서는 작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딸과 사위. 거실에 남은 아이들은 벌써부터 우당탕 소리를 내며 말썽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안절부절하고 있었죠. 강씨는 한숨을 쉬며 딸내가 먹을 밥을 간단히 차렸습니다. 이미 점심때가 지난 시간이라 강씨 부부는 진작 먹은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에 딸은 사위와 함께 밥을 후딱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쉬러 왔다더니 정말로 휴식만 취하는 듯 했습니다. 강씨는 딸이 먹은 것을 얼른 치웠습니다. 아이 둘이 남편에게 안아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허리인데 무리한다 싶었죠. 그리고 5시쯤 되자 낮잠을 자고 나온 딸 부부가 바로 외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과 사위의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한 것은 1시간, 아니 20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애가 생기기 전에도 그랬었는데 애를 낳은 뒤로는 더욱 심했습니다. 부모를 만나러 명절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이를 맡기고 일탈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가 좀 있기에 강씨 부부도 이런 때가 아니면 잘 보지 못하는데 말이죠. 저녁밥조차 같이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거면 아이들 좀 데리고 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명절 전날부터 아들 내외 챙기고 또 딸내 손주들 하루 종일 보고 내일 아침까지 수발들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딸과 사위는 새벽 2시 반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는 아주 늦은 시간에 일어나 결국엔 새끼 중에서 한 끼도 함께 먹질 못했습니다. 해장국까지 당당하게 요구하니 황당하기도 했죠. 딸까지 돌아가자 강씨도 남편도 녹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절을 한 10년만 더 지냈다가는 무슨 병이든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명절도 또 그 다음 명절도 같았습니다. 그냥 이제는 명절에 오지 말래? 그러자 딸은 펄쩍 뛰었습니다. 1년에 내가 쉴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명절이야. 다른 친구들은 친정이 가까워서 매일도 맡긴대. 그리고 아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며느리도 그러면 친정에 갈 명분이 사라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다지 달가워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엄마한테 먼저 가기로 했어. 그리고 나서 당일 아침을 먹고 시가에 가겠다는 딸. 사위랑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강씨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딸이 오는 때와 아들이 오는 때가 같아져서 온 식구가 한데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좋겠지만 사실 강씨는 그게 좋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따로 와도 힘든데 같이 오면 혼이 나가버리지 않을까 싶었죠. 그리고 강씨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엄마, 예전에 작은 집으로 이사 가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 근데 너희가 못 가게 했잖아. 불편할 것 같다고. 근데 내 말 듣길 잘했지? 그랬으면 이렇게 다 같이 모이지도 못하잖아. 몇 년 전에 이사를 할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둘밖에 없으니 집을 줄이는 게 여러모로 이득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엔 이것저것 따져보다 자식들이 싫어해 흐지부지 하게 되었었는데 이사했다면 이 많은 식구가 모이지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전부 합치면 총 8명이었습니다. 자식은 둘뿐이었는데 식구가 참 많이도 늘었다 싶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강씨 부부까지 합치면 10명이라 집안이 북적북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가족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차마 웃지 못했습니다. 오자마자 드러누워버리는 딸, 아들과 술판을 벌인 사위, 그리고 며느리는 눈치 보여서 뭘 시키지도 못하니 10명의 입으로 들어가는 건 거의 강씨 혼자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거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구할은 강씨의 몫이었죠. 지연아, 너도 좀 일어나서 도와. 나 쉬러 온 거라니까. 일하러 온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할까요? 어? 아니야. 앉아 있어. 도무지 말을 들어먹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주 더 없어요? 그 말에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뒤늦게 딸과 며느리도 술판에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또다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애들이랑 다 같이 보니까 좋지? 그러네. 좋네. 그러고선 과장을 보태자면 강씨를 거의 몸종처럼 부려먹는 자식들. 누구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좀 앉아 있어. 아까부터 앉질 못하네. 당신이나 좀 쉬어요. 애들 그렇게 번쩍번쩍 들지 말고. 또 입원하고 싶나 보네.
안 알아주면 우는 걸 어떡해? 그리고 매번 오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기엔 대가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정말로 사나흘은 끙끙 앓으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자식들이 서운하다고 할까봐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딸에게 잔소리를 좀 했더니 섭섭하다면서 전화기를 붙들고 1시간가량 한풀이를 들어야 했습니다. 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그러는 너는 뭐가 잘났다고 그래? 너도 엄마한테 돈 받아갔잖아. 그때는 오빠도 똑같이 받았잖아. 왜 나만 받은 것처럼 얘기해? 네가 말을 이상하게 했잖아. 뭐? 되도 않는 사업? 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진정하세요. 형님, 너도 똑같아. 아주 건방지게 말이야. 뭐? 건방지다고? 너 말 다 했냐? 너요? 오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화기애애하게 잘 놀다가 벼랑간 싸우기 시작하는 자식들. 강씨 남편이 놀라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계신 데서 저러는지 경악스러웠습니다. 욕이 들리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위협적이고 험한 말은 오고 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씨름하다가 30분쯤 뒤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갑자기 말이죠. 싸우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또 술을 왕창 먹고 다들 의기투합했습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명절이 지겨웠습니다. 강 씨의 생일이나 어버이날 등에 가끔씩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강 씨가 지겨운 표정을 짓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들은 방치되니 이 중에서 괴로운 것은 강 씨 부부뿐인 것 같았습니다.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아서 보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 잠들었어? 당신은 애들도 다 자. 거실이 시끌시끌하니 손주들이 잠에 쉽게 들지 않아 늦은 시간까지 강 씨가 재우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겨우 재운 뒤에도 새벽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에 중간중간 강 씨가 들어가 막내를 다시 재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설핏 잠에 들었다 깨서 나와 보니 다들 골아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먹었는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강 씨가 작은 방과 거실의 이부자리를 봐주고 깨워서 들어보내고 먹은 것을 정리하자 시간은 새벽 3시쯤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그러고 별말을 하진 않았지만 남편의 심정을 알 것 같았습니다. 명절엔 다 같이 즐거워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애들을 봐야 하기에 부모에게 같이 앉아서 놀자는 소리를 하는 자식도 하나 없었습니다. 남들은 이런 명절이 좋은가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명절에 자식들이 안 와서 서글프다던데 강 씨는 오히려 자식이 와서 서글픈 것 같았습니다. 기가 빨린다 빨려? 이 나이에 무슨 기가 남아있다고. 남편은 끙 하는 소리를 내더니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떡국과 북엇국 2가지를 끓이는 스스로를 발견한 강 씨는 속으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 이제 명절에는 정말로 오지 마. 엄마 아빠도 둘이서만 보내려고 하니까. 굳이 왜요? 나이 들어서 밥을 몇 끼나 차리고 치우고 하는 거 힘들어. 지난번부터 왜 자꾸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 날 아니면 언제 가요? 집에.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자식들. 오지 말라고 해도 도대체 들어먹지를 않았습니다. 아들도 딸도 오히려 그런 강 씨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갈래. 안 가도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내려가서 친구들도 보고 해야지. 다 지들 마음대로였습니다. 오지 말라고 문이라도 걸어 잠글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자식들과 등지고 살고 싶으냐 묻는다면 그것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자식들이 집에만 안 찾아와도 좋을 것 같았죠. 이번에 크게 돈이 필요하게 됐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빠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랑 부동산 투자를 하나 했는데, 글쎄 그게 잘못돼가지고, 네? 얼마나 투자했는데요? 그게 한 2억은 날려먹었다. 잠깐 융통한 돈으로 한 건데, 그러자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요즘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경기도 안 좋고. 아들은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할까봐 무서운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어쩔 수 없지. 강 씨는 짐짓 슬픈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딸에게도 같은 말을 하자 돌아오는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우리도 여유가 없는데. 2억은 너무 크잖아.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집이라도 팔아야 하지 않겠나 싶어. 딸도 무척 착잡해했습니다. 하지만 살던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옮긴다는 말에 이번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정 같았으면 집을 왜 줄이냐고 잔소리를 퍼부었을 텐데 말이죠. 어쩌면 자식들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은 것에 감지덕지한 모양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강 씨 부부는 3개월 만에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계획했던 것이었기에 어떤 곳으로 갈지는 대략적으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빨리 일 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평이라고? 13평인가? 뭐?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 방도 따로 있어. 딸의 반응이 웃겼습니다. 평수가 작긴 하지만 강씨 부부는 아주 흡족한 집이었습니다. 평수도 둘이 살기에 딱이었습니다. 아담한 거실에 따로 안방까지 있으니 오히려 넓어서 청소만 힘든 큰 집보다는 나았습니다. 진작에 이럴 걸 싶었죠. 그리고 명절이 되자 아들이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너희 힘들 텐데 집이 좁아서 애들 놀 데도 없어. 일단 가볼게요. 그런데 막상 본 집의 크기에 놀랐는지 아들도 며느리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두 분이서 지내시기엔 좋네요.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들어와서 딱 보기엔 무척 깔끔해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고 가진 못하겠네요. 거실에서 자려면 자겠지만 오픈된 공간에서 불편하게 자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걸 좋아할 아들 며느리가 아니었죠. 애들도 답답한지 자꾸만 집에 언제 가냐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밥만 먹고 갈게요. 처음으로 강 씨의 집에서 잠을 안 자고 돌아간 아들.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아이들 둘과 함께 명절을 보낼 만한 크기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와? 명절에 내려와서 애를 맡길 만한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거실이 넓으면 알아서 돌아다니라고 할 텐데 여기선 좁고 사방이 닫힐 거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론 대성공이었습니다. 아, 그냥 다음 명절엔 밖에서 외식해야겠다. 아이고, 그럴래? 여기서 먹는 것보단 그게 낫겠지? 그리고 집으로 바로 갈게. 서운하진 않지? 에이, 서운하긴. 강 씨는 오히려 뒤돌아서며 웃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억지로 이사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원했던 바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식들도 이제는 밖에서 보자고 하니 일석이조의 결과였습니다.
왜 진작에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몰랐습니다. 아이고, 살맛 나네. 다음 명절에 아들, 딸과 갈비를 먹었고 집으로 돌아올 땐 둘이었습니다. 자식들과는 등을 진 게 아니라 오히려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누구 하나 서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이렇게 가끔씩 자식들 얼굴도 보고 집에서는 아무 노동하지 않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푹 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싶었습니다. 적당히 아담한 집이 아늑함을 더했습니다. 우리끼리 오붓하게 약주 한 잔 어때? 좋죠? 늘 지쳐서 제대로 된 명절을 보내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정말로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명절이 된 것 같았습니다.